진심을 다해. 진심을 다해. 진심을 다해. 파고 들어갑니다. 라디오 탐사 저널리즘 KFM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비중이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했습니다. 고령사회로 들어가기까지 걸린 시간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점이 더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를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저출산의 영향입니다. 평생을 일하고도 안락한 노후는커녕 가난의 불안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노년의 삶. 우리 사회 노인층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지금도 노인 3명 중 1명은 경제활동, 즉 일하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노인 인구의 절반이 빈곤층입니다. OECD 평균보다 노인 고용률은 2배지만 빈곤율은 무려 4배나 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노인층이 퇴직 후 노년의 삶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 유엔이 정한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고령화 사회 진입 후 17년 만의 일이라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빠른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노인을 부양해야 할 젊은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 이로 인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는 노인들이 늘어나는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촉발되고 있습니다. 고령 사회를 넘어 이젠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 문제는 어떤 것이 있고 해결 방안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KFM 스페셜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노인들의 미래. 그 대책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네, 매주 화요일 저녁 KFM 스페셜 라디오 탐사 저널리즘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노인들의 미래. 그 대책은. 굉장히 공감 가시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기획 취재한 반승원 PD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 제목이 떠오르는데 우리나라도 어쩌다 보니 이제 고령 사회네요. 그렇습니다. 우선 용어 정의부터 좀 해드릴게요. 유엔 기준인데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총 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그러니까 에이징 소사이어티라고 하고요.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에이지드 소사이어티, 그리고 20% 이상이 되면 후기 고령사회, 그러니까 초고령사회라고 해서 포스트 에이지드 소사이어티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진입하면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고요. 작년 8월 기준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소요된 시간이 우리나라가 17년. 비교하자면 프랑스가 115년, 미국이 73년, 독일이 40년, 일본이 24년 걸렸거든요. 한국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거의 뭐 우리나라는 뭘 해도 빠른 것 같아요. 인터넷도 빠르지만 이 속도도 빠르네요. 이런 건 굳이 빠를 필요가 없는데 2065년이 되면요. 전체 인구의 42.5%가 65세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2065년 하면 아주 먼 미래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저희 세대의 앞으로의 미래이기도 한데 그래서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이렇게 제목을 지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야, 우리나라 인구의 만약 40%가 넘는 수치가 어르신이다. 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누구나 늙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나이 드는 게 당연하죠. 근데 문제가 사회 구성원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 뭐 기준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를 1955년부터 197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보면요. 이 베이비붐 세대 인구가 1643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30%가 넘어요. 이 인구가 2020년이면 모두 노인층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는 최대인데 최근에 계속되고 있죠.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그래서 부양 인구는 턱없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회 불균형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한신대학교 노준기 교수의 말 들어보시죠. 우리 사회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위한 어떤 사회 보장이라든지 또는 사회적인 관심이라든지
또 그분들을 위한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턱없이 부족한 그런 사회입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문제도 심각해질 것이고요. 복지 문제, 그 다음에 독거노인들의 문제, 고독사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아마 우리 사회가 봉착하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래 살게 되는 시대, 100세 시대에 대한 기대도 있겠습니다만 우려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옛날 뭐 진시황은 뭐 불로장생초를 찾아 헤맸다라고 하는데 요즘 같으면 진시황이 불로장생초를 찾아 헤맬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알아서 네. 저절로. 예. 장수라는 게 인류의 오래된 꿈이었는데 100세 시대가 꿈이었는데 문제는 오래 사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하는 분들보다는 행복하고 값진 삶을 영위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렇죠. 분들이 점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행복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거죠. 네. 고령화 추세가 우리나라뿐만은 아니거든요. 전 세계의 현실입니다. 네. 일본은 이미 2006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를 돌파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고요. 네. 고령화 상위 20개국 가운데 19개 나라가 유럽 국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출산 문제도 있고요. 또 경제 복지 등이 또 뒷받침이 돼서 그렇기도 한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유례 없이 빠르게 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네. 그만큼 저출산 문제가 또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렇게 불균형을 이루다 보니까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런 문제도 있지만 우선은 돌봄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생존의 문제 제일 심각하게 부각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위한 경제적 대책이 우선시돼야 하는데요. 직접 우리 어르신들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노동연금이요. 20만 원 나오는데 이제 빠져나가게 많죠. 전기요금 5만 원씩 빠져나갔어요. 그랬고 젊어서는 아저씨가 이제 벌어서 먹고 살다가 이제 아저씨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그냥 저 혼자 여자고 쭉 살았어요. 그리고 아들 하면 나는데 아들 그 이제 소식 없어요. 한 소식 없는 지가 10년도 넘었어요. 어디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활은 뭐 정부에서 조금 나오기는 나와요. 나오는데 이거 집 사갈세거든요. 사갈세 15만 원 내면은 적어갖고 내가 폐품을 좀 주워서 보탰었어요. 에이 내가 살아서 뭐하나 더 이상 살 필요 없지 죽어야지. 이거 뭐 아무도 없는데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 수 있겠나. 내 몸대 하나 가지고 또 걱정이잖아요. 어떻게 남들은 나라에서 다 해주니까 죽으면 그냥 방에서 안 썩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너무나 외롭고 그냥. 네, 어르신들의 고독사, 자살, 빈곤의 문제 예전에는 해외 토픽에서 그럴 수 있겠구나 했는데 이제 우리의 문제가 됐습니다. 심각하죠. 우리나라가 특히 심각합니다. 노인 빈곤율 그리고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또 여기에 돌봐줄 사람 없이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은 우리나라의 5명 중 1명이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생계를 이어가기 힘드니까 외로움 또 우울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실 우려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경제적인 일할 기회 그리고 최소한의 경제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 사회 시스템이 가야 될까? 이 사실 젊은 청년들도 일자리가 없는데 우리 어르신 일자리를 어떻게라고 하는데 사실은 또 65세 이상 되신 분들도 이 그 나이에 맞는 그 연배에 맞는 경제 활동 하실 신체적인 능력은 충분히 있으시다. 그럼요. 그리고 의지도 있으시고요. 네. 이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의 영역하고요. 근무 형태는 젊은이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만 잘 만들어드리면 충분히 삶의 보람도 찾고 경제활동도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노동사회연구소 노강표 소장의 말 들어보시죠. 우리나라 노인 고용률이 한 30% 초반대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대단히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는 65세 이후에 주로 연금을 통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제도도 늦게 도입이 되어 있고 그래서 공무원들이나 그 특수직 연금 받으시는 분들, 뭐 교사나 군인분들 이런 분들을 빼놓고는 노후 생활에 대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나가기 때문에 일본의 방문을 자동차 공장을 방문을 했을 때는
그 자동차 공장을 견학을 시켜주는데 나이가 거의 60대 후반에 퇴직한 그 노동자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을 자기가 30년 전에 일할 때는 이 공장이 어떻게 됐었는데 어떤 발전을 해서 지금까지 왔다. 근데 우리나라는 기업을 홍보를 하면 그 공장에서 전혀 일해보지도 않았던 젊고 뭐 사회적으로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예쁜 아가씨가 나와서 어떤 그 회사를 설명을 하죠. 물론 더 훌륭한 언어 구사나 뭐 이렇게 똑부러지는 소개는 할 수 있지만 이게 조금 한국 사회와 일본 사회의 좀 차이점인 것 같다. 왜 한국은 나이 들어서 일하는 분들이 이렇게 저임금 뭔가 이렇게 좀 보이지 않는 노동만 하고 사회적인 좀 전면에 나서지 못하는가. 그래서 좀 그런 문화, 그러니까 한 분야에서 좀 오래 일하셨던 분들은 꼭 돈의 문제가 아니라 좀 그것이 자원봉사의 형태일 수도 있고 그 새로운 어떤 영역들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끝번호 2056번님도 들으시면서 문자를 주셨어요. 제가 아는 분도 73살이신데 지금도 일하러 다니시던데 아픈 데가 너무 많다고 제가 옆에서 뵙기도 너무 안쓰럽다고 혼자 주무시다가 잘못될까 봐 걱정되기도 한다고 이러시는데 이 앞서 노광표 소장의 말도 그렇지만은 이 노인들이 어떤 작가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걸어다니는 도서관이다. 그만큼 경험이 있으신데 맞아요. 그 경험을 가볍게 그리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최고의 일자리가 아닐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따지면 생산성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사실 급여 대비 생산성이 높은 겁니다.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오랜 연륜 또 경험 이게 굉장한 자산이거든요. 또 젊은이하고는 좀 다른 문제 해결 능력도 많이 있고요. 네. 또 보면 성실성 책임감도 아주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노인 노동의 장점이 분명히 있는 거죠. 말씀 들으면서 그 한 영화가 떠오르는데 영화 인턴이라는 영화. 저도 봤습니다. 예, 어르신이 오히려 그냥 그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젊은이들을 도와주는 그런 상생의 일자리 너무 문화가 롤모델이 되면 되죠.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노인이 스스로 일을 함으로써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 여건에 계신 분들이 참 많거든요. 네. 적합한 일자리가 사실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노인들을 위한 복지 법안이 절실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마련되어 있는 정책들이 꽤 있기는 하지만 현실성이 좀 부족해요. 노준기 교수 통해 들어보시죠. 노인들에 대한 연금 지급 이게 현실적으로 생계비에 모자랍니다. 모든 노인들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추어서 이렇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사각지대라고요. 빠지는 분들도 많아서 요건 노령연금, 한편에서는 노령연금이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금전적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그것과 함께 이걸 대비한다는 뜻에서 국민연금의 좀 내실화, 사각지대를 없앤다든지 그다음에 수령액을 현재 생활이 안 될 정도의 국민연금 수령액 그걸 현실화한다든지 또 하나의 어려움은 역시 건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의료보험이 제도 설계 자체가 굉장히 튼튼하고 좋은 의료보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증 장애 또는 질환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회적인 뒷받침이 취약합니다. 요양급여라든지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내실화하고 확대하고 노년은 외롭습니다. 지금 독거노인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노인들을 케어하는 사회 보장 시스템을 대폭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동네마다 있는 사회복지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수가 턱없이 부족해서 이건 청년들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기도 한데요. 사회복지사의 숫자가 현재 숫자보다 몇 배로 늘어나야 되는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려면 아무래도 국가의 재정이 더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냥 성장해서 파이를 나눠 먹는 그런 것을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시대는 저는 끝이 났다고 봅니다. 증세를 통해서라도 국민들의 실질적인 담세율을 높여서라도 노인과 관련된 복지를 이번 기회에 우리가 고령 사회를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노인 복지
복지에 대해서 전 사회가 투자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청년의 일자리 창출일 수도 있다. 그렇죠. 기회의 땅이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고요. 법안이 없지는 않은데 문제는 현실을 따라가느냐 못 따라가느냐 이 문제네요. 그렇죠. 2014년에 시작된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고 있는 노인 기초연금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인 분들한테 최대 20만 6천 원씩 지급이 되고 있었는데요. 지난해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확정돼서 올해 9월부터는 기초연금액이 한 5만 원가량은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고 지급액이 25만 원은 된다고 하는데 글쎄요. 요즘 같은 물가 살림살이 25만 원 만족스럽지 못한 액수죠. 네, 그나마 아껴 쓰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르신들 그렇죠. 보니까요. 네. 이 노인연금, 건강보험, 요양급여, 사회복지사 등등 이 현실에 맞도록 충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은 많은 분들 그러실 거예요. 돈이 있어야지. 그렇죠. 이 재정 확충을 위해서 노중기 교수는 증세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요즘 뭐 노인 문제 심각하다 이런 얘기는 많이들 하면서 많은 복지 대책들이 나오지만 아직 범대중적으로 확실히 정착시키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요. 이제 뭔가 막연히 우리 경제가 잘 돼서 패러다이스를 꿈꾸는 그런 시기는 지났고 이젠 실질적으로 내가 가진 걸 더 각출해서 우리 모두의 미래를 준비하자는 겁니다. 네, 이 납세 저항이 예고가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죠. 사실은 예. 이게 참 미국이란 나라가 부러운 부분도 있고 좀 재밌는 부분도 있는데 부러운 부분은 미국의 그 부자들이 얼마 전에 성명 냈었잖아요. 증세하겠다. 증세하자. 증세에 동참하자. 정말로 우리가 돈 벌어서 나눠 먹는 시대 끝났다. 이러면서 했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재벌 분들도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 납세 저항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예, 제대로 번 만큼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정치적 환경이 좀 마련이 돼야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노중기 교수의 말씀에 의하면 모두가 조금씩 증액이 될지언정 투명하게 세금을 내는 환경을 계속해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고령사회 대책 일본의 앞선 대안들에 비춰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 김춘남 박사의 말 들어보시죠. 이 고령 사회에 있어서는 특히 이 중요한 키워드가 건강하고 사회 참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뭐 스마트 라이프 프로젝트 뭐 이런 표현도 해요. 건강 수명을 늘려서 길어진 노후를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형태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형태로 지원하고자 이제 일본은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생애 주기별로 복지 정책을 조금 입안해서 그 단절된 노인, 뭐 청년, 아동 이렇게 분절적인 노인 정책 지원이 아니라 생애 주기별로 정말 연관이 있거든요. 아동 시절에 그 습관이 정말 뒤에 가서도 건강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생애 주기별 복지 정책을 그 일식선 상에서 입안을 하고. 네, 일본의 최근 현황 보니까 진짜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일할 젊은 사람이 없어서 젊은이 일자리를 못 구한대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못 구해서 일본의 경제단체 연합 회장이 최저임금 올려줘야 된다고 오히려 이러고 있답니다. 지금. 예. 생애 주기별 복지 대책 이거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전체 사회 맥락 속에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마트한 고령 대책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사실 지금이야 뭐 고령 문제 우리 부모님 세대 얘기다 하지만 차후에는 바로 나 자신의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번엔 노인의 입장에서 어르신들이 좀 이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심 대한 노인의 회장님도 한 말씀 해주셨거든요. 들어보시죠. 지금 옛날 같은 효를 바라기에는 사회적 변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부모를 옆에서 모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옛날 같은 부모의 입장에서 효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효 사상은 공경하는 마음은 그대로 있어야 하고 그런 노인들이 거꾸로 자식들을 많이 이해하면서 효에 대해서 조그만 효에도 우리가 감사해 줌으로 해서 더 많은 효를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지. 우리가 옛날의 기준을 둬서 자식들이나 또 후대들이 효를 안 한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의 개념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많이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르신들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이 마음이 훈훈해지네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너무 자식한테 기대하기보다는 우리나라가 현재 유교도 깊이 뿌리 박혀 있고요. 그리고 또 자유로운 개인주의까지 들어오면서 좀 정서의 혼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좀 이해하고 양보하고 하지만 기본적인 사랑, 효, 공경 이런 범인륜적인 사랑은 또 기반이 돼야겠고요. 네. 미래의 노인의 삶, 결코 불행하지 않다는 걸 인지하는 것부터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 김춘남 박사의 말 계속해서 들어보실까요? 나이듦, 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회상법이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자기가 소위 잘 나가던 시절의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해서 많이 하세요. 그래서 치매가 걸리셔도 정말 그 부분은 또렷하게 표현을 하세요. 소위 자기가 잘 나가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또 삶의 동기를, 활력을 찾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 예를 들면 하카토모라고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하카토모라고 하면 하카는 그 무덤이고요. 토모는 친구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무덤을 공동으로 우리 죽으면 여기 같이 묻히자 하고 모집을 해요. 손을 들어서. 그러면 몇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일종의 개 형식으로 일정 금액을 서로 모으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나이 들면 여기 이제 자기가 마감하면 여기 같이 이제 묻힌다라는 그거를 하면서 이제 막 나는 이제 죽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도 교류가 생기시면서 또 활력을 찾으셔가지고 조금 더 그 친구들 분끼리 교류가 생겼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들었었거든요. 특히 저희 한국 문화는 그런 것 같아요. 타인을 보면서 비교를 하면서 정말 나는 불행해, 나는 행복해 이런 기준을 많이 삼으신 것 같은데 개인의 행복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말 돈이 없어도 돈이 많아도 자기의 행복의 기준을 자기가 설정을 한다면 거기에서 굉장히 만족을 갖고 뭐 나이가 들어도 그거에 맞는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비교하지 말고 그렇죠. 이게 비교하는 게 저희 이 입시 생활부터 아주 단련된 맞아요. 우리만의 습관 아니겠습니까? 비교보다는 나만의 행복 기준을 만들어라. 노화했다고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니다. 참 와닿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100세 시대 우리 삶의 3분의 1이지 노인의 삶이 되는 거잖아요. 난 늙었어. 다 끝났어. 그냥 그렇게 치부하는 건 정말 불행한 일이 되겠지요. 그래서 노후 대책이 이제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고요. 정신적인 것이 동반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노인 삶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설계해 나갈 때 주위에서도 사회에서도 노인을 바라보는 시각, 행동 시스템 이런 게 맞춰서 잘 만들어 나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많은 것을 시사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 증세 부분 얘기도 좀 살짝 언급이 됐고요. 네. 그리고 각자의 개인적인 어떤 그 존중과 그 배려의 문화 부분까지도 언급해봤습니다. KFN 스페셜 고령사회 진입화 우리 사회 현주소와 대책 생각해봤습니다. 반승원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